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 집단 상담의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집단 상담은 다른 상담과는 다르게 이 집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만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의 속성 5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동 목표가 있죠. 이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 내에 그들의 행동이든 태도든 변하려고 하는 공통된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단 개인별로도 이제 개인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개인 목표들을 보고 이 집단 간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단원들의 의욕과 참여가 있어야만이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단 상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큰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 먼저 서로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극을 받고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변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함께 학습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벤치마킹,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촉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역동적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집단 규준의 발달인데요. 이 집단 규준의 발달은 아무래도 집단으로 함께 있다 보니까 암묵적으로든 또는 명시적으로든 규칙이나 규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들과 함께 규준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또 암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준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오랜 기간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규준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 규준들을 지켜가면서 규준도 발달되고 사회성도 발달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기 지도를 위한 능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자기 스스로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느끼고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집단의 특성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변화하고자 할 때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집단의 속성 5가지 살펴보았고요. 이 집단의 유형도 나와져 있습니다. 특히나 집단의 유형하면 가장 많이 나와져 있는 게 이제 구조화와 비구조화 집단, 사실 많이 종종 출제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화와 비구조화로 구분돼서 상담을 진행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들을 이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번의 상담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구조화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구조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활동은 딱히 없어요. 그냥 집단을 안에 봐서 그 안에서 그 순간적으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비구조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화 집단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 보시면 집단의 목표와 과정, 내용,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둔 상태. 그 아래가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 아래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구조화 집단 상담 계획에 관한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고 집단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 참여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에 적합하게 내용들을 활동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 세션마다 진행할 내용들이 다 근거 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잘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비구조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활동은 없어요.
근데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표를 토대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제 치료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형태인데 지도자의 이제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죠. 처음에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상담을 하는 게 좋죠. 상담을 배우기엔 정말 좋은데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는 분들은 이런 비구조화 상담 또한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구조화 집단에는 T집단, 우리가 트레이닝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참 만난 집단이라든지 감수성 훈련 집단 등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T집단은 일반적으로 감수성 훈련 집단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이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이야기하는데 이 개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가도 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멤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집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집단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아래 아이디어나 자원들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도 이 상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분위기 또한 전환이 되어서 리프레쉬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지루하고 루즈해질 수 있는 것인데 내담자가 다시 들어옴으로써 분위기 전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의 성원 교체에 따른 안정성이나 집단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두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잡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원의 참여가 기존의 집단 과정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관여 수준과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초래하기가 쉽다. 자, 어찌됐든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과 중간에 투입된 사람들과의 이제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그 상담에 대한 관여도가 다를 수도 있고 발달 수준, 내담자들이 서로 발달 수준이 상이하다라고 한다면 우선 학년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적응을 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참여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안내가 정확하게 잘 되어야 하겠고요. 자, 그 아래 한 회기나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 탐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뭐 이러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세션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집단의 목표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새롭거나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구하는 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집단 상담이 시작될 때 참여자들로만 끝까지 운영되는 집단이다. 안정적인 구성으로 집단원의 역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어찌됐든 계속 같이 보는 친구들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결속력과 응집력, 당연히 함께 뭐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서로 변화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칠 수가 있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집단원의 결석이나 탈락은 집단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등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때도 많은 내담자들을 가지고 하지 않고 보통 5명에서 이제 8명 사이로 하게 되는데 8명밖에 6, 7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빠져나가면 엄청나게 또 공간이 비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 3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4명이서 집중하기가 어렵죠. 분위기가 붕붕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결속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정체가 되면 새로운 것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알아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효율성, 그러니까 루즈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소수 의견이 집단의 논리에 의해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이제 휘둘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가라앉힐 수 있는데 폐쇄 집단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또 계속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변화 없이 계속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집중 집단과 분산 집단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집중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몰아서 상담하는 것을 말하고 분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동질과 이질을 구분할 때 진로 상담, 우리가 청소년들 상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냐면 같은 학년끼리 하면 좀 비슷한 부류가 있죠. 같은 나이, 같은 학년, 같은 반, 이렇게는 동질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질 집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동질 집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거나 집단원들의 배경이 비슷한 집단. 자, 출석률이나 참여율이 비교적 높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에게 모이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모이는 경우가 더 많죠. 결속력이나 응집력, 서로 통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껴서 이제 이런 응집력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가능하며 갈등 수준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집단원 상호 간의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제 친하고 응집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담의 몰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져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자극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므로 영속적인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새로운 자극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세계를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집단 상담의 특징인데 사실 다른 학년 아니면은 다른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중학생과 함께하는 이제 집단 상담에 있으면 중학생의 세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영속적인 관점에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조금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실 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제 사실 거기에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의견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남아와 여아를 따로 모집하여 동성애 집단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남녀 간의 이제 친분이 조금 덜할 수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의 관심사를 교류하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은 또래로 묶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아래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을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아동, 학생, 특정 욕구 이러한 표현들을 나올 때 우리가 동질 집단을 같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질 집단 보시겠습니다. 이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 경험적, 뭐 이런 배경, 학력, 연령 등의 차이로 인해서 구성된 집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다양한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집단은 상호 간에 공통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자기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가장 마지막 집단 초기의 방어와 저항의 태도로 인해 집단원의 탈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사실 모든 집단은 이렇게 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뭐 집단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저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한데 특히나 이질 집단일 경우에는 저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서로 이제 공통사도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 노출하는 것도 꺼릴 만큼 잘 모르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도 없는 것 같고 뭐 해결해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항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질 집단이었습니다. 자, 자발적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은 뭐 자기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오는 자발적 집단이 있고 비자발적 집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조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비읍 잠깐 보시면 이러한 이제 보기들이 종종 출제가 돼요. 상대적으로 초보 집단 상담자가 실시하기에 용이한 집단 상담의 형태는 구조적 집단과 폐쇄적 집단, 동질적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 앞으로의 내용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초보자 상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 폐쇄, 동질적 집단입니다. 자, 기능에 따른 집단 유형, 지금까지는 사실 구조와 형태에 따른 집단 유형인데 그 기능에 따라서도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집단은 첫 번째, 지식과 정보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목적이고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 과업 집단 보겠습니다.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목표, 어떠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떠올린다면 위원회, 아니면 이사회, 뭐 협의회, 아니면 팀, 뭐 참여회의,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학급회의도 사실은 과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 성장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집단 활동의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는 사람, 잠재력 개발하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원은 8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집단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아래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훈련 집단이라든지 참 만남 집단이라든지 마라톤 집단 등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 마라톤 집단은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냥 뭐 1박 2일 2박 3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계속 집단 상담을 같이 하는 것을 마라톤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 향상 집단, 청소년 대상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고양 집단, 퇴직을 준비하는 집단, 잠재력 개발 집단, 일반적으로 이제 잠재력이나 자기개발 집단들이 이제 성장 집단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모인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심각한 정도의 정서, 행동 문제와 병리적 증상의 제거, 완화를 위하여 정신장애 치료 및 심리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치료기간이 최대 수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사회공포증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집단, 우울증 치료를 위한 환자 집단 등이 있죠. 자, 지지 집단 보겠습니다. 지지 집단은 장차 일어날 사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제 걱정이 되죠. 취학을 했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닌가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또는 암 환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암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치료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이 지지 집단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자조 집단입니다. 이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성취하고 성원 상호 간의 원조를 목적으로 형성하는 자발적 소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코올 집단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독 집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중독 환자들이 이러한 자조 집단들을 만들어서 이 중독이라는 거 계속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자꾸 술 마시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도박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을 그 욕구들이 발생됐을 때 이 자조 집단들이 모여서 같이 책도 읽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욕구들이 생길 때마다 함께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치료 집단은 좀 전문가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독, 알코올을 끊을 거야. 아니면은 담배를 끊을 거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과업 집단과도 구별이 되는데, 이제 과업 집단은 나의 하나의 일인 것이고 똑같이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지지 집단,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사로 뭉친 거고, 또 과업 집단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 뭉친 거다라고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마약 중독, 공격적 행동, 정신질환, 장애, 도박, 가정폭력, 이런 에이즈 등의 공유 문제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단주 모임, 단양 모임, 정신장애인 모임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상담 집단과 토의 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토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토의하는 거죠.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토의될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이제 토의 집단이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내용인데 이 과정,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요런 말은 A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진짜 말은 B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B를 다양한 눈빛, 손짓 이런 것들,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양극성 대 통일성 같은 경우에는 토의 집단은 양측 혹은 분파가 생겨 승패가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토론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의는 어떠한 협의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토론을 이제 토의라고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기억하시면 되고, 상담 집단에서는 각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가 수용되므로 상반된 의견이 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장려되는 거죠. 형식성 대 자발성. 토의 집단은 어찌됐든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상담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딱딱 뭔가 해야 될 절차들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이제 편안하게 내보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토의 집단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이 정서적 반응은 토의 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야 하므로 형식적이 되기가 쉽다. 그쵸? 근데 상담 집단은 공동의 결의나 토론의 성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이 크게 필요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강조되고 정서적인 표현 또한 장려하고 있죠. 객관성 대 주관성. 토의 집단은 주로 사실을 취급하고 또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설득하는 입장인데,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한성 대 솔직성 같은 경우에는 토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행에 항상 제약을 받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공식석상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편안한 언어보다 조금 더 형식적인 언어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걸러서 표현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하면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욕을 섞어서 한다 그럼 그만큼 마음이 격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담 집단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지도성의 차이인데 토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따른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끈다. 그러니까 토의 집단에서는 이 지도자가 뭔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뭐 진행하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끄집어내고자 촉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표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구조와 형태에 따른 집단 유형 그리고 일부 기능에 따른 집단 유형 그리고 상담과 집단 토의 집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참 만난 집단과 T 집단 나올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고 실제로 이제 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첫 만남 집단 비슷하게 상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